박주현 TV의 박주현 의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현장 토크 이거를 시작한 오늘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를 교육 문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교육 문제를 정말 현장에서 교육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엄마들끼리의 대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시확대 추진 학부모 모임의 대표 박소영입니다. 저도 뭐 그냥 일반 학부모고, 그리고 아이 입시를 치르면서 느꼈었던 그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박주현 의원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풀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네. 지금 정확히 그 단체 이름이 뭐죠? 저희는 정시확대 추진 학부모 모임입니다. 그래요? 네. 뭐 언제 만들어졌어요? 올 2018년 1월에 저희가 만들어졌고요. 예. 그 모임이 이제 저도 이제 입시를 치러보면서 이제 큰아이 입시를 2번 치르면서 이게 좀 입시에 진짜 문제가 좀 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점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 포럼 쫓아다니다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사실은 지적을 하고 싶으나 지금 교육부에서는 2022년 대입 개편안에 이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들이 좀 공부 좀 하고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애들은 이제 다 대학 다 보내신 거예요? 아니, 큰 아이는 이제 보냈고요. 네, 작은 애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애들이 이제 완전히 다 컸고요. 네. 우리 애들은 뭐 이제 대학 입시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그게 제도가 생기고 생기자마자 정말 이 교육은 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이제 학교 운영위원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학부모 위원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뭐 큰애가 이제 중학교 가서 또 중학교에서 하고 그래서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이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서 학교 내부에 이제 이런 문제를 살펴보게 됐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점점 커가는 과정에서 정시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수시가 점점 늘어나고, 이제 저는 강남에 살았는데 강남이 계속 유리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사실 엄마들 그렇잖아요. 애들 이제 막 대학교 대입 준비할 때는 막 그 대입제도에 엄청나게 막 그 포커스를 맞추고 신경을 쓰다가 애가 이제 대학 가고 나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입제도 막 내 문제 더 이상 아니야. 막 쳐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무도 대입 문제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는 신경을 안 써요. 맞아요. 문제점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나서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미 또 의원님 말씀대로 입시를 다 치르고 나면 이제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 입시제도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제일 중요한 주체인데, 오히려 뭐 대학이나 또 무슨 학교나 선생님이나 학원이나 이런 이해관계는 교육부나 이런 이해관계는 계속 반영이 되고 의견을 내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당장 대입에 준비할 때는 대입 준비에 바빠가지고 그런 무슨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고, 일단 대학 가고 나면 정말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어서 맞아요. 더 이상 내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과 학부모는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데서 항상 빠지는, 그냥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교육부도 올해, 정부나 교육부도 올해, 아니 여태까지 학부모들이 이런 학부모들이 어디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입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나 했을 정도로.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는 올해 활동을 시작을 했고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이 불만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학부모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죠.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이 대학 가고 나서 뭐 설마 이게 계속되겠나 뭐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 아니면 개선되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갑자기 막 수시가 80%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네. 그 내용도 막 학종 그래가지고 네. 뭐 어디서 좀 어디 번지수도 잘 모르는 막 것들이 이제 막 주가 돼가지고. 근데 의원님은 입시를 치러봤으니까 그 이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입시를 치러보기 전까지는 학부모들이 너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2022년 대입 개편안은 현재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이제 대입 개편안인데 중3 학부모들 중에 정말 똑똑하신 학부모들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한 혜택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2022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뭐 저희 아이가 재수라든지 삼수를 하든지 뭐 이렇게 계속이 되면 혹시라도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핀란드에 가서 교육학 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핀란드 학부모들. 핀란드 왜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정책을 두루두루 다 좀 30년 동안 정책을 하면서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예산을 어디에 배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 문제로 씨름하면서 기재부하고 씨름하면서 정말 그 막강한 기재부도 어떤 통계 같은 걸 이렇게 딱 제시하면 그 순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돈을 줘요? 통계를 제시하면 좀 꼼짝 못한달까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숫자를 들이미는 거죠. 이 숫자, 아주 정확한 빼도 박도 못하는 논거들을 제시하면 이제 적어도 나중에 우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당장 거기에서는 좀 뭐 이렇게 깨갱하는 그런 게 있는데 교육 문제는 제가 왜 교육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양극화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교육 자체에서 양극화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이라는 게 대학을 통해서 노동시장하고 연계가 되면서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그 양극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교육, 그 대학 시스템이라는 게 그 이제 예를 들면 중소기업 그러니까 학생들은 누구나 다 5% 안의 최상의 대학에 가서 5% 안의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 여기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5%는 절대 더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95%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결국은 뭐 중소기업 또는 뭐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이게 가치가 더 창출되고 수익이 더 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5% 이내의 어떤 뭐 공무원 조직이든 대기업이든 전문직은 자기 스스로 뭐 연구개발 R&D 센터도 있고요. 그 뭔가 그리고 이제 HRD 그 교육 훈련하는 것도 뭐 외국에 3년 보내주기도 하고 훨씬 더 환경이 좋죠. 내부에 그거를 말하자면 경쟁력을 강화하기엔 여러 가지 장치가 자체적으로 있는데 나머지 95%는 그냥 아무 자기가 그거를 연구 개발을 하든 교육 훈련을 하든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뭐 그 무슨 교육 훈련비 해가지고 그 이제 학원 수강하고 그러면은 그 돈을 돌려주는 제도는 있는데 근데 그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뭐 영어 학원 끊어가지고 수강비 반환받고 이런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의 이걸 하고 있어서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고 이제 보니까 결국은 대학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 어떤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자기 이제 직업과 관련된 그런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가 그 직업에 가서도 계속 그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면서 계속 뭐 연구개발이나 교육훈련이라는 걸 계속 할 때 정부가 그 대학의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주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육부한테 막 이제 좀 해달라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 교육학 박사 있어? 그래서 핀란드를 가지게 되는군요. 이게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나 교육계에서는 당신 교육학 박사 있어?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주장을 하지 마라. 그건 근거도 없고. 예. 그거 하러 갔는데 결국은 이제 저는 그런 대학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대학 입시 문제도 풀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내가 대학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요리사가 되든 아니면 서비스직에 가든 뭘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직접 연관돼서 내가 하여간 지식을 채우고 거기에서 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가고, 그런 대학에서 나와서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일할 때도 계속 그 대학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해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경우에는요, 그냥 수시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직업과 관련된 그런 대학의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대학들이 전문대라고 돼 있어서 아주 하위 개념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고졸하고 같이 이렇게 임금을 받는다고요. 그런 대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반 4년제 대학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대학. 예를 들면 포항에 있는 한동대다, 안산에 있는 산업기술대학이다,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이다. 이런 데는 4년제 산업대이면서 거기 나오면 취업률 거의 100%에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런 대학들이 이제 막 많아져야 되고, 그렇게 대학들이 질이 더 좋고 또 선호하는 대학들이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아마 구조적으로 어쨌든 대입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도 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사실 선행되지도 않았으면서 현재는 입시에 대한 것들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대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입시 제도는. 그런 산업대는 사실은 수시 제도라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경력, 그 관련해서 내가 예를 들면 헤어 디자인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런 분야에 계시던 분들이 또 들어와서 또 학교를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되게 이제 수시라는 게 아주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학부모 대부분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최상위 중에 무슨 아카데믹한 연구개발의 이런 대학들인데, 그런 대학들에 이제 5%에 가기 위해서 70%, 80%다 경쟁을 하는 이 과당 경쟁 하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정성 하나라도 제대로 챙기는 게 사실 이제 그 부분을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대입제도에 있어서는 아마 대한민국 정부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입시제도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항상 해본 것들을 하면서 성과가 나야 되는데 마치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부작용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현 정부에서는 계속 덮어가야 되고 상대편인 야당에서 또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그 현상이 보였더라고요. 이걸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도 제가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2016년도에도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부정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을 시키셨더라고요. 의원님들도 각계의 이제 교육에 있는 의원님들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자료들을 보면 문제 의식은 이미 이때도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2018년도에 이게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된 건 그나마라도 지금 2022년 대입 개편안이 지금 거론이 될 때 요때 학부모들이 그래도 얘기를 해야 지금 요걸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고 가지. 이미 발표를 해버리거나 3년 예고제 이래가지고 발표를 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저희가 그 부분에 손을 못 대잖아요. 특히 학부모들이 얘기해갖고는 더 이상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나마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게 저는 진일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공론화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드디어 그래도 이만큼 어디에다 낼 수도 없는데 이만큼 뭔가 그게 거론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촉발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과는 좀 안타깝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결과는 승복할 수가 없지만 매우 비겁하였으나 매우 비겁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일부 있었다 생각하고 그 이제 수시 학종이라는 것이 왜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금수저 전형이고 그리고 도저히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그 얘기를 진짜 의원님하고 지금 사실 워낙 이게 금수저 전형이다 깜깜이 전형이다라는 말이 누가 그렇게 잘 졌는지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표현들이. 근데 이제 사실 현실은 되게 슬픈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전에도 뭐 송기석 의원실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이제 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게 학부모의 어떤 영향력, 경제력 이런 게 좀 영향이 좀 커서 그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학부모의 정보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이들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수저 전형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공론화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학부모들 입장을 대변하고 학부모이다 보니까 마치 이제 저희들의 주장이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인 것처럼 또 호도가 되기도 하고 상대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금수저 전형이 마치 학부모의 어떤 재력과 이런 것도 뭐 물론 영향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수저는 학교에서 특별 관리가 되는 그러니까 뭐 그 아이의 경제적 물론 이런 거는 뭐 그 뒷배경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나머지는 다 깔아주는 나머지 친구들은 그게 저는 이게 오히려 금수저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슬프더라고요. 그런 게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수능 플러스 일부 내신이 보완되는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이 구도가 이제 현 상황에서는 가장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정말 수능 내신과 관계없이 막 자기 적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한 5%, 뭐 많으면 한 10% 정도에서 확실한, 뭐 수능과 내신을 모두 무시하는, 모두 무시하는 아마 입학사정관이 그 정도 비율만 돼도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이 덤벼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정말 무슨 잠깐 뭐 10분, 20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거를 다 좀 관찰하고 그걸 챙길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완벽한 수시를 하는 게 수시의 원래 목적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한 이제 90 내지 95%가 수능 플러스 이제 어떤 보완적인 내신 이게 적용이 됐을 때는 뭔가 이렇게 뭐 그 성적에 따라서 약간 뭐 쟤는 잘하는 애다 뭐 중간쯤 간다 못하는 애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말 몇몇 사람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깔아라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열심히 해서 자기가 점점 다 올려서 이제 수능도 열심히 해서 잘 보고 내신도 열심히 해서 좀 잘 보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내신에서 서로 이제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수능을 같이 잘 보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수시라는 것은 뭔가 이 학교에서 딱 관리하는 몇 명을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가드 그냥 깔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시 비중이 높아지고 그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처음에 취지하고 상관없이 결국은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것이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에도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내신 비리 문제들이 많이 생겨난 맞아요. 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비중이 높아졌고 내신을 보는 비중이 대학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또 결국은 이걸로 인한 제도적인 문제냐 뭐 사람 문제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제도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시끄러운 요즘 그 숙명여고 사건도 그렇죠. 결국은 네. 내신 때문에 내신과 그다음에 학생부의 기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단은 그 내신에서 네. 탑에 들어가야 그래야지 거기 학교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그렇죠. 모든 걸 몰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기사화돼 있는 뭐 상 몰아주기, 내신 또 이렇게 비리 문제, 그다음에 수행 평가 기준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계속 거론되는 것이 결국은 이 지금 수시 비율이 너무 그러니까 지나치게 극대화가 됐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학부모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내 아이도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학생부도 챙기고 내신도 챙기는데 그러니까 막상 입시를 치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신만 해서 내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신으로 해서 이렇게 탑으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무슨 상 타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을 위한 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학부모들이 느끼면서 이게 진짜 과연 일어나는 일인가라고 의심했었던 일들이 요즘에는 이제 뭐 워낙 그 발달이 되어 있어서 언론도 뭐 밝혀내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내부에서도 또 고발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내부 고발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끔가다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 이건 좀 심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내부 고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이게 진짜 문제가 있구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그리고 수시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 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그 5%를 가기 위해서 7, 80%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열이 엄청나고 또 이제 부모들의 그 수준이 높아졌죠.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몰입도가 이렇게 높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차별이 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수시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 뭐 경쟁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회 구조를 좀 바꿔주세요. 저희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이 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그 5% 안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비리가 나올 거는 너무나 명백해요. 그래서 이제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단기간에는요 이 상황을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그나마 공정성을 챙길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수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이게 뭐 단답형이니까 뭐 어떻지 않느냐. 뭐 객관식이기 때문에 많이 있죠.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떻냐 그러면은 그거는 그러면은 뭐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논술 수능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도저히 우리는 이 객관식이나 단답형만으로 얘를 평가할 수 없다. 못하겠다. 그러면은 약간 제2외 국어처럼 그 논술을 약간 선택적으로 치를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참조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수능이 딱 한 번 보는데 그걸로 뭐 인생이 바뀌면 어떻다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지금 뭐 전국 모의고사 3월에 보고 6월에 보고 9월에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9월, 10월, 11월 3번을 봐서 그 중에 두 개만 표준 점수로 해서 2개만 반영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거를 고민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보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공정성이 최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만으로 하지 않고 또 내신을 보완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공정성에 있어서 완전 신뢰도가 무너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을 정말 충실히 열심히 한 친구들이
생기부도 아주 풍성하고 좋은 친구들조차도 결국은 떨어진단 말이죠. 그 5% 안에 들려다 보니 결국은 뛰어난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거고, 그리고 떨어진 친구들은 왜 자기가 떨어졌는지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되니까 결국은 그래도 이렇다 저렇다 수능에 대한 비판이 있어도 그래도 공정성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수능으로 차라리 보는 게 아니 그래서 가는 게 5% 내지 10%는 정말 그 내신과 수능과 관계없이 자기 창의적이고 어떤 또 특별한 자기 활동을 뽑고, 하는 그런 애들을 정말로 제대로 입학사정관이 제대로 해서 그걸 뽑고, 근본적으로 대학이 정말 그런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대로 된 산업대, 지금 이제 전문대 중에서도 되게 잘하는 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2년제, 3년제 되고 이게 사회적 인식 학사기가 안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4년제를 나와서 거기를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도 그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어요. 그런 이제 산업과 관련된 대학은 2년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폴리텍까지 폴리텍처럼 그러니까 그런 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뭐 단기 교육 과정, 직업 교육 과정, 또 우리나라처럼 민간에 이제 뭐 무슨 전문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간의 어떤 직업 교육 과정 이런 게 뭐 전국에 한 막 250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4년제 산업대 대학으로 그거를 33개로 통폐합을 하면서 거기에 정부가 엄청난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10년에 걸쳐서 그런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신청을 받아요. 자, 이런 커리큘럼 가지고 이런 4년제 산업대 대학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민간 교육기관, 뭐 공립 교육기관, 또 2년제 대학이 이렇게 같이 합해서 그 산업대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올해는 뭐 3개, 뭐 5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3년의 임시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그 3년 실적을 또 보고, 3년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대로 된 다음에 이제 그 연구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33개의 그 산업대 구조로 만들고 나서 일약 그 대학 경쟁력이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돼서 아이들이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갔을 때 그건 무조건 수시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시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조건이, 그러니까 수시가 확대됐을 때 이게 금수저 전형이 되고 엄청난 불공정 비리에 휩싸여서 교육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수시가 확대되는 거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산업대가 지금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 아카데믹 그 인문 대학보다는 산업대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렇게 다 지금 엄마들은 이미 인문대 보내지 않고 다 그런 직업과 관련된 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더 공대, 전문직 이런 데가 좀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엄마들은 이미 대학이 그런 곳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대학은 그냥 말하자면 뭐 완전히 무슨 아직도 아카데믹 대학, 공급자 위주의 그런 대학 구조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산업대 구조로 해서 뭐 이렇게 중간에 위에 이제 5% 대학은 뭐 그렇게 간다 쳐요. 그러면 중간에 한 20-30%가 뭔가 이 대학을 통해서 직업에 나갔을 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정말 탑은 아니어도 자기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30%의 이 중간 덩어리를 만들면 그만큼 과열 경쟁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되는 건가? 무슨 이런 4년제 대학을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어떻게 사실 그게 정하는 게 사실 그 나이 때에
반드시 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너무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친구들한테 어떤 꿈도 사실 정하기도 어렵고 그랬던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대학들은.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기술적으로나 인재가 되면서 이제 취직까지 또 보장이 되는 그렇죠. 그런 사회 구조가 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우리 이런 것들이 서서히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됐을 때 과열 경쟁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수시라는 거를 정말 그 아카데믹 대학에서 그걸 채택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적어지고 또 한편으로 이런 산업대는 수시라니까요. 네, 산업대는 수시로 뽑아요. 그렇게 해서 수시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모든 대학을 그냥 지금은 수시를 적용했을 때 부작용만 많고 그 장점을 펼칠 만한 대학이 지금 없는 거예요, 사실. 없는데 지금 이제 산업대도 없어요. 산업대도 없는데 막 다 수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학도 되게 곤란할 거고 어쨌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 가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해서 우리의 얘기를 좀 전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사실 되게 어려운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참여했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말 이것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나?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 의견들을 내는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수능이 지금 비판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왜 암기식이냐, 문제풀이식이다. 그 다음에 고교 정상화가 다시 또 역행을 하는 거 아니냐, 공교육이. 내지는 뭐 1점 차로 줄 세우는 거 아니야? 성적 줄 세우는 이런 얘기들을 공격을 저희도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근데 또 저희가 공론화 과정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게 그런 공격을 받은 걸 저희가 다 반박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또 의미가 있었던 그래서 시민참여단들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문제풀이식이다, 단순 암기식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수능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 수능 문제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냐. 저희도 사실은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그 학력고사 세대들이 문제를 접했을 때, 야, 문제 수준 많이 높아졌다. 우리 아들이 이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그 학력 수준 자체는 많이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대학 교수님들도 하시고 주변에서들도 많이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저희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기는 하지만 수능 문제의 난이도, 수능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식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요. 이제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얘기를 반박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결국은 이 수시에 대한 수시 확대를 위한 본인들의 합리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선동이지 않냐는 거죠. 이 수능 문제가 이렇게 수준이 이렇다라는 것은 줄 세우기냐. 그거 근데 지금 대학이 다 줄 서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내신 줄 세우기는 더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수능 1점으로 줄 세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선발의 목적에서는 1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0.01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공정한 선발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했을 때 내가 0.01로 지는 것은 승복이 가능한데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은 몇 점 차로 저희가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은 오히려 승복이 가능한 그런 제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1점 차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하지만 절대평가를 주장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항상 반론으로 얘기했던 게 89점은 2등급이고 90점은 1등급인데 그 1점 차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는 건데 왜 마치 수능만 그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수능 문제가 사실은 문제의 유형들을 보면 아이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정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각도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능 플러스 이제 뭐 보완적인 내신으로 가되 수능의 과목은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뭐 한 번 잘못 쳤는데 뭐 한 번 잘못 쳤는데 그게 뭐 그걸 내 인생을 좌우한다. 결정한다. 이런 그런 우려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많은 문항과 과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더 완화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과목 수를 줄여놔가지고 아이들의 오히려 얘네들이 학습량을 좀 줄여주겠다, 학습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었던 거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그게 더 독이 돼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깊이가 또 엄청나게 생겼어요. 사실은 영어 절대평가도 첫 시행이 이제 2018학년도 시험에서 이제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 생긴 건데, 영어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는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동의가 돼서 이제 절대평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는 조기에 다 마스터해놓고 오히려 수학과 국어, 그 다음에 과탐, 사탐 이렇게 탐구 과목에 더 몰입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총량으로 봤을 때는 결코 아이들의 학습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절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니죠. 좀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거고. 어차피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뭐 교사들이 그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겨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또 그런 교사들이 뭐 정말 숨겨진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오히려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이제 신경을 써줌으로써 그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아주 일부.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공교육이 오히려 역행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해서 고교 정상화가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역행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좀 목소리를 내서, 마치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냥 학부모의 주장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도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면, 지금의 제도는 또 너무 이 균형이 안 맞아서 수시 비율이 너무 늘어나서 또 이쪽에 한쪽에 또 너무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선생님들이 이거를 지금 써주는데 손이 막 벌벌벌 떨리실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너무 책임감 많이 가지신대요. 이거 죄책감도 생기시고. 뭐 추천서 써주고 예를 들면 평가하고 이게 내가 써주는 거에 의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나? 막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내신이라는 형태로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이 되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일부 그런 주관적인 게 섞일 수 있더라도 이제 객관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사실은 그런 뭐 교사의 평가권 이런 것들이 오죽하면 사실은 이제 요즘에 선생님들이 사실 일하시기 환경은 사실 많이 열악해지신 건 사실이래요. 아이들을 대하는 거,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 옛날보다는 교사로서 참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다 각박해진 거죠. 왜냐하면 뭐 어쨌든 신자유주의라는 그러면서 사회 각 분야가 너무 경쟁이 심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각박해지고 서로 못 믿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식에 맡겨야 되는, 예전에도 뭐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되는 도리, 그 다음에 뭐 인성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무시가 되면서 권리 주장하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교사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커졌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어떤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고 좀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이제 불만은 더 커지고. 맞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들도 그만큼 부담스러우셔 하세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교육이 뭐 정상화된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이렇게 수시를 제도적으로 하는 걸로 아니라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이게 정상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화된다. 이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히려 비율이 좀 이렇게까지 불균형적이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정말 그 1, 2등급 안에 들지 않은 8, 90%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아이들이 포기하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일도 조금 더 줄었을 거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교육은 더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시와 정시 비율의 문제가 아니다. 이 공교육 정상화는 그 다음에 이거는 오히려 교사의 역량과 자질에 달려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선 그 얘기를 드리기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교사이신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교사의 권한이 교사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교사의 권한이 이제 확장됨으로써 공교육이 정상되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수시에서 말하자면 수시라는 제도가 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갈 수 없는 그리고 일반적이고 좀 대중적인 사교육에 낮은 뭐 내가 뭘 무슨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거나 뭐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사교육을 통해서 뭐가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특별한 컨설팅 그리고 막 이력 관리 뭐 무슨 스펙 관리 뭐 이런 스펙 것들이 관리 이거는 정말 특별한 사교육이고 이거는 부모의 정보 또 부모의 능력, 경제력, 뭐 특별한 사교육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만이 5%의 이 꼴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뭐 이제 나머지 지금 95% 지방대에서 수시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5%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다 좌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 눈사람에서 이 위에 눈사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이제 이런 싸움인데 그런 현실을 바꿔야 되지만 그 현실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 5%를 통해서 결국은 또 그게 어떤 노동시장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그 5% 안에 무조건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욕망이 또 있는 거죠. 5%의 법칙이라는 게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뭐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해도 그게 현실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학부모들한테 어쨌든 그 5% 안에 내지는 뭐 그 정말 10% 안에 그 안에 들을 수 있는 그 경쟁만이라도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 지금 대입 문제는 아주 정말 심플하거든요. 지금 사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시를 할 때 자기들의 어떤 선발권이 강화되고 그 과정에 일부 돈도 좀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학종 늘리면 그리고 수시로 했을 때 수시 응시료 전용료만 가지고도 뭐 건물 하나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뭐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수시가 확대되는 거를 반대할 이유가 단 일도 없는 그런 특히 상황이에요. 상위권 대학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선 선발이 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오히려 우선 선발이 가능한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 80%씩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으니 그러면은 연대고대보다 오히려 서울대에서는 우선 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넓어진 거다 보니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 우선 선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사실 손해볼 게 없지 않나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전체 대학도 있지만 전체 대학도 뭐 자기들의 그 선발권이 강화된다, 수시 전용료가 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예를 들면 그 상위권 대학에서 이 수시 확대라는 것을 반대할 단 일의 그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금수저 전형적인 성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특목고나 이런데 뭐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수시 확대를 무조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개혁 진영, 네. 진보 진영에서는 이거 금수저 전형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네. 했었어야 이게 네. 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런데 지금 완전 뒤집혔어요. 뭐가 네, 섞여가지고 걸렸는데 네. 오히려 여기에서 뭐 이제 교사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네. 뭐 무슨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뭐 이런 또 무슨 선발의 다양성, 교육의 다양성 이런 거 위해서. 이런 낭만적 이상주의에 맞습니다. 빠져가지고 수시 확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수시 확대가 그냥 막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사실은 의미도 있었지만 거기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결국은 이제 의견이 반대되는 의견들끼리 결국은 싸움밖에 안 되는 계속 이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수능 비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계속 공격했었던 얘기들 조금 전에도 했었지만 사실 이 수능이 어떤 그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뭐 미래 역량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하다라고 또 얘기하는 평가를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들 수능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수시 확대를 위한 수시 확대가 된 거에 대한 정당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왜곡시킨, 그러니까 여론을 왜곡시키는 그런 아주 그 잘못된 선동하는 그런 걸로 쓴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다. 정확한.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창의성 역량 이런 것들 미래의 역량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니 지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KKSL에서 그 학생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역량 핵심 역량. 핵심. 근데 거기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이 훨씬 더 탁월하게 이 모든 핵심 역량에서 뛰어나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저희가 발표가 됐을 때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기 막 바로 전이었어요. 근데 이 국민 대토론 현장에 가서 제가 이것이 기사화가 됐을 때 정말 따끈따끈할 때 이 얘기를 꺼냈더니 막 그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막 공격했죠. 그런 데이터가 어디 있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도 사실은 공격을 당하니까 이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뛰어나다. 뭐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다 차치하고라도 정말 아이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했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이 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가야지 굳이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부분인 거죠. 그 수시라는 게 그 뭐 어느 정도의 수시라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필요한 곳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내신 그러니까 수능이나 내신과 관계없이 정말 자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쭉 했던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은 뭐 얘도 저도 뭐 다 만들어진 입학사정관이 잠깐 10분 보고 20분 보고 그러면 결국은 뭐 말하자면 만들어진 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부모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걸 가지고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거의 만들어 갖고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입학사정관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이거는 얘는 진짜다 이런 애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전형은 진짜 그건 진짜 5% 필요하고 예를 들면 산업대에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뭐 예를 들면 내가 무슨 그 디자인 관련된 학과에 간다. 그럴 때 그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경력을 보고 뭐 그런 활동을 했던 거나 아니면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현장에서 일했던 경력을 가지고 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대의 경우에는 그런 수시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는 뭐 공존하되 예의 수시가 적용돼야 되는 분야와 그러니까 대학과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대학에 지금 수시 비율을 늘려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려라 이렇게 해서 뭐 고교 정상화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정말
최상의 5%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 7, 80%가 이렇게 과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서는 네. 지금은 수시라는 게 말하자면 공정하게 제대로 작동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시의 의미가 완전 퇴색된 거죠. 네. 사실은. 네. 지금은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 새끼가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도 과외가 옛날은 과외였는데 지금은 스펙 관리해주는 과외가 돼요. 네.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뭔가 대중적인 사교육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뭐 모든 거를 그야말로 이제 맞춤형으로 한 사람의 그 대입 가기 위한 모든 이거를 다 관리해주는 거죠. 네. 이 업체도 그렇게 성행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 정말 그냥 공교육에만 맡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언제 이런 세상이 됐어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한테 죄책감도 느끼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지금 이제 이 입시에서 지금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한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소서를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내신에서 어떤 과열 경쟁, 내짝, 옆짝과의 경쟁, 뭐 여러 가지 지금 뭔가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대신 뭘 해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이게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이들은 성향이 참 다양하잖아요. 근데 학종이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뽑겠다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학종은 다양한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라 맞춤형 아이들 정말 잘 키워진 아이들 있잖아요. 어떤 그 아이들을 뽑는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향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둘이지만 얘는 수시에 맞는 아이, 얘는 좀 정시에 맞는 아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 그 성향을 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모든 아이들이 수시를 도전하지 않으면 이 좁은 문의 정신은 정말 더더욱이 가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이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정말 그 이 중간에 한 20, 30% 정도가 뭐 흔쾌히 가서 그게 이제 자기 일생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그 5%밖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는 저는 수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5%에 해당하는 대학들에서는 수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수시를 정말 극단적으로 없애든지 정말 아주 일부 남기고는 그냥 100% 가자고 할까요? 무조건 공정성에 기해서 해야 이 사회가 유지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된 거는 그야말로 교육을 통해서 내가 말하자면 뭐 신분 상승이든 어쨌든 기회가 주어졌죠.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그 희망 때문에 그 우리 사회 역동성이라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역동성이 다 사라졌어요. 해봐야 안 돼. 거기는 어차피 정말 그 스펙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 할아버지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그런 게 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왕이면 또 특목고에 가서 학교에서 또 관리해주고 또 부모가 관리해주고 할아버지가 그 재력을 담당하고 이런 정도 되는 특별한 아이들이 거기에 가는 거야. 거기에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대학 가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이 채용 비리하고도 바로 직결된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과정에서 적당히 사바사바하고 해서 이런 어떤 뭔가 돈의 힘으로 아니면 어떤 권력의 힘으로 거죠.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채용 과정, 그거 뭐 인턴 서로 인턴 뭐라고 하죠? 여기 뭐 부모들끼리 서로 인턴 해주고 크로스로 해주잖아요. 품앗이 하듯이. 품앗이, 인턴 품앗이 이런 것들이 대입에서도 품앗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뭐 이 정도야 하면서 결국은 자기 논문에 자식 거기 공동 저자료 넣고 자기가 선생님이 자기 딸한테 자기 자식에게 그 문제지를 넘겨주는 데까지 계속
말하자면 이게 계속 상승작용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한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아주 해버렸어요.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죠.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잡을 거냐, 뭐 채용 비리에서부터 잡을 거냐, 저는 그냥 대입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은 공정하다. 네. 교육은 뭐 아무리 뭐가 어떠고 해도 이 교육에서는 네. 공정해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거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거기에서 아주 얄짤없이 공정성 하나로 할 때 결국은 이제 어떤 그게 기본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모든 사회 기강이랄까요? 이런 근데 게 이미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정말 사회 첩보를 내딛는 이 대입에서부터 좌절을 하게 만드는 것을 아이들이 이미 그걸 맛보게 하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더 오히려 안 좋다. 좌절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요.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누리는 거죠. 계속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불공정한 거를 계속 이제 부모 자식 2대에 걸쳐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물림이 돼요.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사회가 문제 있는 거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어떤 그러니까 대입 과정에서 이거는 돈으로 된다, 힘으로 된다, 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적당히 해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자소서를 고지고대로 쓰면 가봉공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무슨 경력사항이나 이런 걸 또 막 고지고대로 쓰면 바보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정말 어떻게 평가해서 골라내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자소서 같은 경우도 지금 학부모들이 자소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을 하잖아요. 아니 누가 요즘 자소서를 본인이 써? 그럼 맡기면 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얘기까지 돼 있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세대 때만 해도 도전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도전조차도 이거 하나마나한 게임. 이렇게 돼버리는 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한쪽에서는 이제 좌절과 체념 뭐 이런 게 되고 한쪽에서는 이제 어떤 불공정에 대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이게 세상은 이런 이런 식의. 그래서 정말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의대를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되고 뭐 더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이끌어가는 중요 인물들이 됐을 때 그들이 정말 그 도덕성이나 공정성, 공정정대 이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런 양심들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그런 데서 되게 슬퍼하고 이건 일부의 정말 교육 특구의 학부모들이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사람 인적 자원으로 그리고 그 인적 자원들이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동성이 생긴 것은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고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그 위치에 갈 수 있다. 라는 희망. 그게 우리 한국이 정말 고유하거든요. 어떤 유럽 국가에도 어떤 그 서양 국가에도 없는 뭐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떤 아주 그 세계가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다이내믹이 거기서 나왔던 건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에 보수와 개혁 진영이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다. 큰일이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수든 진보든 정말 같이 걱정하고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고민이 함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진영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하나의 어떤 특별한 집단인 것처럼 이해 집단인 것처럼 취급받아서 참 슬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저는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 정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에서 좌절하고 체념하는 뭐 정말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철저하게 이익 집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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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야 네. 돼요. 이거 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우리는 의원님. 우리는 뭐 네. 그 무슨 지금 옆에서 들러리 네. 하라는 거냐? 아니다. 우리가 학교이시. 네. 아니 그 정말 공론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의미가 그래도 있다고 보는 것은 그나마 그 수시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정시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올해가 또 최악이고 내년이 계속 최악이거든요. 그 정시 비율은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정시 비율을 30%라도 붙잡아 놓고 수능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유지시켰다는 것만으로도 그래 정말 힘겹게 싸웠다. 우리가 정말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든 야든 떠나서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이게 수시 확대까지는 거의 고속도로처럼 확대가 됐는데 네, 네. 이거를 이제 되돌리려고 하니까 마치 역행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 참 어렵더라고요. 미국적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되돌리는 것이 그리고 이게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뭐 어떤 교육부, 네. 대학, 네. 또 어떤 뭐 교사들 네. 뭐 이거를 다 막 거슬러서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렇게 딱 그 어떤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네 맞아요.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뭐 결국은 또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학생과 학부모가 뭐 거의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뭐 95% 이상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뭐 대학이든 학교든 뭐 교육부든 다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있는 거지. 네. 아, 네. 교육부와 네. 대학과 교사를 위해서 학생 학부모가 지금 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그래요. 어쨌든, 네. 학생과 학부모가 95%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들은 대입제도가 내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낼 여력이 없고 네. 내 문제가 아니게 되었을 때는 다시는 이걸 쳐다보기가 싫으니까 그걸 하고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지금 아직 아이가 멀은 입시가 멀은 사람은 내용을 잘 몰라요. 네. 내용을 잘 그리고 그냥 얘기 들었을 때 아직도 경쟁을 그렇게 하는 거야, 치열한 거야 이러면 사실은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 생기죠. 입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두를 만족시키고 학부모들을 결집시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이번 그 2022년 대입 개편안은 그래도 용감한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내줘서 그나마 현실을 좀 알리는데 좀 성공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꾸준히 계속 그 주목을 받고 계속 관심을 받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개선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학부모들이 혼자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로.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뭐 하여간 뭐 그 한 2-3년 전, 3-4년 전만 해도 제가 이거 수시 확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뭐 그런 온라인 상에서도 그런 막 얘기하면 문제 제기 하셨을 때는 전혀 그때는 뭐 완전히 좀 엉뚱한 얘기하는 막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저 딴엔 막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맞아 그 문제를 좀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좀 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2-3년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 일단은 그 정말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을 좀 만들어가는 거를 이제 동시에 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이 최상위 5%가 아니고 중간에 한 20-30%가 그 대학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내 인생이
이 그 앞으로 먹고 직업 생활이라는 것들이 잘 그러니까 풀려가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저는 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지켜야 한다. 그래야 좀 대한민국에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많은 각계각층이 학부모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그 말하자면 수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부정적인 이제 평가들이 있었죠. 단답형에 그걸로 어떻게 하느냐, 뭐 창의성을 할 수 없다, 뭐 또 이제 찍기, 이런 걸로 해서 뭐 제대로 된 그 이제 뭐 교육이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어쨌든 수능 위주로 가면은 학교에서 문제풀이식으로만 수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육의 전반적으로 사실 저는 교육에 어떻게 보면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로 해서 수능이 되게 이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수능 문제 자체가 굉장히 사고를 해야 되는 그 사고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지금은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 이것만 신경 쓰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그거도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그 짬 시간에 자기가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게 평가화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활동하는 게 이제 다들 그러는 거죠. 일본어에서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활동했었던 것들은 즐겁게 활동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그 학교에서 똑같은 활동을 해도 이거는 평가가 대상이 돼버리다 보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즐겁지 지금 예를 들면 아이들이. 교육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수능으로 갔을 때 너무 뭐 쪽집기식으로 해서 뭐 단답형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건 수능 문제 자체를 개선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사고하는 방식으로 더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아예 굉장히 양을 많게 해가지고 많게 해서 아이들이 그냥 막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시험에서의 어떤 우운의 요소를 많이 없앤다든지 하고,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좀 공부에서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활동이나 또 어떤 인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악, 미술, 체육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시간을 2배로 늘리되 평가는 패스 or fail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 과목을 충실하게 들었으면 그건 통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평가를 떠나서 그런 은미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이들이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고 모든 과목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수업 위주로 학습 위주로 갔던 이 환경이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더 숨쉴 틈을 더 안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오히려 학습 위주로 몰아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시에서 어쨌든 모든 비교과 활동들이 다 평가화되다 보니 아이들이 이것이 결국은 즐겁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보면 그 안에 드느냐 못 드느냐, 그 성적화로 이제 수치화로 되는데, 지금 사실 정성 평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모든 비교과 활동들도 다 결국은 점수화시키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그것도 똑같이 한 줄로 줄 세우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쪽으로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같이 이쪽 저쪽 주장이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것이 대안이 더 좋을지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그 아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낭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정말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지원하는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지금 점점 이제 아이들 이제 대학도 사실 대학의 수보다도 이제 학령 인구가 더 정원이 더 정원보다는 아이들이 지원하는 수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경쟁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도 상위권의 대학에 대한 경쟁력은 똑같을 거예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싸울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고민은 따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입에 대한 지금 가까운 지금 아이들이 입시를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22년에 30%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올해도 문제고 내년도 사실은 내년도 문제고 2021년도 지금 정시 비율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빠른 시일에 그러니까 될까? 어떤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결단이 필요해. 이거를 적당히 뭐 이해관계가 뭐 이쪽 저쪽을 좀 충돌하고 있으니 뭐 적당히 좀 이렇게 하면서 가자 이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학교 교육을 다양화해야 된다. 뭐 공교육이 뭐 정상화돼야 된다. 또 이제 뭐 선발의 다양성 이런 게 필요하다.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 좋아요. 다 필요합니다. 그걸 위한 방법을 찾아서 가는데요. 이 수시 학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1이라면 뭐 교육 전체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10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수시가 뭐 정말 몇 년 사이에 막 대폭 늘어난 거 요거는 저는 원상으로 원상으로 다시 돌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뭐고 창의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가야 그렇죠. 거죠. 하고 또 예를 들면 수시를 확대하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부작용이 없이 확대할 건가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몇 년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여기에서 다시 여기까지 가는데 차츰 줄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미 막 몇 년 안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를 이거 돌아갈 때는 이제 완전히 거북이 걸음으로 가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갖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결단이 필요하고 지금 아예 원상복귀 다시 돌려놓고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학부모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신 비리, 학생부 조작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그래야지만 종식시킬 수 있지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츰 늘려가고 또 다시 뭐 이거 그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고쳐질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수시와 학종의 비율이 수시와 정시 비율이 8대2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중도 이탈률이라든지 학생들 중도 이탈률 그다음에 뭐 이게 지금 수시에 대한 그러니까 정시로 늘어났을 때 문제점들 제기하는 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수시 학종이 부모의 경제력과 어떤 부모의 정보력 이런 거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할 수 없잖아요. 사람 없을 거예요. 부정할 수 없고 또 이게 지금 뭐 전체 대학에 대한 수시의 뭐 수시와 정시 그 효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생과 학부모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5% 그러니까 의미라는 거는 말하자면 내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가고 싶고 그렇죠. 뭔가 내가 자기네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학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통쳐가지고 수시 정시가 어떠냐 하는 그거는 아무리 봐야 싸움은 끝이 안 나고요. 실제로는 그 학생 학부모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전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은가 왜 내가 부모가 내가 왜
이 모든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게 아니 그거를 그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 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학부모들이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교과를 100%를 뽑든 수시 100%를 뽑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상위권 대학이 그렇게 수시 비율로 뽑고 그러다 보니 이게 연쇄적으로 그 대학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위권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결단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뭐 힘들고 뭐 해도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게 있는 거거든요. 좋겠어요. 그 기회의 문이 닫혔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지금 수시 학종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면 뭐 오케이 수시 학종 좋습니다. 계속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저는 그건 뭐 다시 그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방법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요즘 참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그 지금 현재 상황들 그런 것들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입시에 대한 이 부분을 정말 잘 찝어주셔서 저는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 깊이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교육 문제는 엄마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엄마들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엄마들이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해결책을 정말 대단한 엄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근데 그런 엄마들이 이제 입시학원에 가서 상담 출장을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여기에 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능력자 엄마들이 상담 출장 하시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와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대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거를 정말 우리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이 각오로 힘을 좀 합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박주연 의원실에서 하는 이 유튜브가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여서 용기를 못 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방송을 듣고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저희도 참 공론화 과정을 겪어보니까 참 어렵다. 이 학부모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쪽에서도 좀 우분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이 교육 문제는요, 더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사회의 중심화도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양극화 문제도 있고, 또 결국은 저출산 문제도 교육 문제 때문이에요. 맞아요. 비전이 없으니까. 근데 나서 제대로 키울 자신도 없고 제대로 키운다 해도 이 기회의 문을 열고 어떻게 가게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돼요. 교육 문제가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 성장 얘기하는데 혁신 성장이 무슨 규제 완화하는 게 무슨 혁신 성장이에요. 혁신 성장이라는 거는 이 교육 제도가
그러니까 이 노동 시장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어떤 개인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교육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혁신 성장이에요. 그렇죠. 이미 정부가 예산, R&D 예산은 엄청나게 늘렸지만 그게 효율성이 너무 낮아요. 왜냐면 이 대학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만 작동을 하는데 어차피 거기는 대기업하고 하는데 대기업은 그쵸. 이미 다 자기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중위권 대학이 훨씬 더 정부가 투자도 많이 하고 여기가 중소기업들하고 뭐 소상공인 그러니까 뭔가 대부분의 직업들하고 연계가 빡세게 되면서 그러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상위권만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것도 훨씬 줄어들죠. 훨씬 더 분산이 되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위권 대학이라든지 조금 지금 보세요. 대학 지원 예산에 대부분이 최상위권에 다 갑니다. 그렇죠. 예,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한 몇천억 이상씩 다 가요. 그 중위권 대학들은요 정말 유지하기도 힘들죠. 그런 게 어딨어요. 유럽에 가면은 다 대학 지원 예산이요 다 n분의 1로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최상위권 대학에 가뜩이나 거기는 대기업에서도 엄청나게 막 그 지원금을 주는데 그게 들어오는데 거기 정부도 막 돈을 다 쏟아 부어요. 그러면은 뭐 학생 학부모들이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참 구조적인 문제까지 참 여러 가지를 신경 쓰셔야 돼서. 네. 그래서 저는 박주연 TV에서 이제 본격 토크, 현장 토크를 첫 번째를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 문제로 시작을 하고 싶었고 이 교육 문제를 같은 엄마끼리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 문제를 뭐 제가 이제 간간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고 여기 또 더 많은 엄마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교육 문제를 우리 손으로 내가 해결해 간다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오늘 박주연 TV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